예, 다들 지금 준비가 되셨기 때문에 시작을 하겠습니다. 일단 그 소개를 제가 쭉 일괄적으로 하고 그냥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시간 전략 차원에서 오늘 사회를 맡은 제 자기 소개부터 제가 드리자면, 저는 지금 전주대 초빙 교수로 있고요. 그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공무원 생활을 28년간 하고 금년 5월에 그만두고 나왔습니다. 마지막에 차관하고 나왔고요. 오늘 이런 자리는 이제 학교에 제가 그 강의를 시작한 건 얼마 안 됐습니다만, 오늘 주제 자체가 문화이기 때문에 제가 조금 주제넘게 오늘 사회를 맡게 됐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오늘 발표해 주실 분과 토론해 주실 분이 지금 이렇게 그 두 분씩 앉아 있기 때문에 아예 순서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발표를 맡으신 정보은 교수님이십니다. 네, 기왕에 치실 거면 박수 세게 쳐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한남석 서울시립대 교수님이십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 토론을 해주시고요. 세 번째 앉아 계신 분이 정세영 외대 교수님이시고요. 그다음에 발표를 두 분이 준비를 하셨습니다. 한 분이 정태호 교수님이십니다. 그다음에 지금 플로어에 앉아 계십니다만 좌석 배치상 세 번째 발표를 맡아주실 이광태 외대 교수님이십니다. 마지막으로 이주연 토론 맡아주실 경희대 교수님이십니다. 오늘 두 번째 토론하실 정원대 교수님은 지금 안 계신 거죠? 예, 나중에 하고요. 오늘 회의는 오늘 발표는 제가 맨날 회의를 진행하니까 회의라고 하는데, 오늘 발표는 지금 발표자분이 시간 관계상 한 20분 내외, 15분 내지 20분 이 정도로 해주시는데, 발표를 먼저 세 분 하시겠습니다. 그리고 토론자분들이 또 그 각각 영역에 맞게 토론을 한 5분 내외로 해주시고, 플로어에 계신 분들도 그때 같이 의견을 듣고 마지막 마무리를 발표자들 중심으로 해서 답변하고 끝내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원래 우리가 2시간인데 지금 10분이 경과했기 때문에 3시 반 종료인데, 그보다는 조금 빠르게 해서 할 수 있도록 제가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주제가 큰 주제로는 문화적 이해의 확산, 해서 세계주의와 다원주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화의 중요성은 정말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개인에 있어서도 그러고 정치 외교에 있어서 그러고 문화의 경제적 가치, 사회적 가치 등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고, 제가 공무원 생활한 28년 동안 사실 문화의 가치는 계속 높아졌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고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그 상황에서도 우리나라는 문화의 그 상승 속도가 다른 나라보다 더 빨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제가 저는 굉장히 흥미롭고요. 개인적으로 그 흥미로운 주제들을 바로 발표를 들어가기도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발표가 초국적 시대 사이버 공간에서의 문화 영토 확장에 대한 의미 고찰입니다. 교수님은 이쪽으로 가서 발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발표 끝나시면 자리를 저 플로어 쪽으로 가주시고 그 다음 와주시고 이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한국외대 정보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따로 PT 자료를 준비하지 않아서 그냥 제가 썼던 논문의 진행 방향대로 중요한 것들을 좀 짚어가면서 그렇게 발표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래요? 그냥 여기서 할게요. 이왕 나왔으니까. 이게 좀 편하네요. 수업하는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렇습니다. 자, 예, 제가 이번에 발표할 주제는요, 초국적 시대 사이버 공간에서의 문화 영토 확장에 대한 의미 고찰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주제였고요. 그래서 사실 저희 사업단에서 진행하고 있는 초국적 협력과 소통, 여기 아젠다에 맞추다 보니까 주제를 잡을 때 항상
그 틀에서 벗어나기가 좀 힘들더라고요. 그런 차원에서 좀 잡다 보니까 사실은 뭐 저는 중국 전공이긴 한데 이번에는 좀 중국 얘기를 다루지 않고 어떤 한국 문화가 가지고 있는 문화의 어떤 전반적인 긍정성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에 대해서 조금 깊이 얘기를 해보고 싶다 이런 취지에서 주제를 잡아봤습니다. 그래서 초국적 시대 하면은 이제 떠오를 수 있는 부분이 우리가 어떤 물리적으로 접촉하고 물리적으로 만나는 것에서 한계를 벗어난 게 이제 사이버 공간이라는 공간. 예전에는 그냥 어떤 하나의 그 별도로 그 지역에 대해서 얘기하는 어떤 게임이나 온라인이나 이렇게 한정되어 있던 것들이 이제는 그 물리적인 공간보다도 훨씬 더 그 가치와 영향력이 크게 확대되는 시대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이 사이버 공간이라는 것 자체가 초국적 시대를 설명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그 대상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상상력에 의해서 초국적 시대 사이버 공간에서 문화 영토에 어떻게 문화 영토가 확장되는가. 근데 이 그냥 문화 영토라고 하면 의미가 굉장히 크지만 어떤 문화 영토로 볼 것인가라는 고민에 다다랐을 때 이제 여기 제가 순서를 정해놓고 또 있지만 한류를 통해서 한국의 문화 코드가 사이버 공간에서 확장되고 있는 모습들을 좀 살펴보고 싶다. 그런 취지로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쭉 저랑 텍스트를 보면서 같이 이렇게 제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한 사회를 특징 짓는 고유의 물질적이고 우리 사회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런 문화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더 영향력과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근데 이 문화는 바로 한 사회를 특징 짓는 고유의 물질적이고 정서적인 복합체가 바로 문화인 것이죠. 그리고 이 문화는 그 문화의 어떤 정의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한 국가를 대표하는 얼굴이 되는 그런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단순히 경제력이 좋다고 해서 곧바로 단기간에 높은 수준의 문화를 향유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그 지역의 문화를 향유하겠다라는 것은 반드시 그 문화가 가지고 있는 대체될 수 없는 매력과 가치가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특히나 그런 가치, 매력을 결정짓는 것이 올바른 가치관과 사고방식 이런 것들이 구성이 될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이 문화를 수용하려고 하는 수용자 그리고 사회 구성원들과 공유되지 않으면 기술과 경제 발전의 성과들은 이 사회 발전을 위한 동력이 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이 긴 시간 동안 꾸준한 노력을 바탕으로 해서 인간을 비판적인 사고력과 합리성을 지닌 존재로 만들고 더 나아가서는 개개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문화가 가진 힘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 문화가 가진 힘이 지금 현 시대에는 사이버 공간이란 이 공간을 통해서 그 사이버 공간에 수많은 사람들이 매일 셀 수 없는 정보와 의견들을 그 공간에서 교환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곳에서 서로 성격이 다르고 성향이 다르고 뿌리가 다른 이런 문화들을 공유하고 그다음에 향유하고 누리는 이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존재하는 사람들이 서로 이야기로 소통하고 또 이야기로 소통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또 새로운 문화 체계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상상 그 이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상상 그 이상으로 방대한 문화의 세계가 문화의 체계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 지금 현 시대의 사이버 공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올해로 저희가 한국 문화 코드라고 하면 대표할 수 있는 게 바로 한류인 거죠. 한류가 거의 30년입니다. 약 30년인데요. 왜 한류가 새로운 사이버 공간에서 문화 코드, 문화 체계로 자리를 잡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했냐면 보통 우리가 저 어릴 때도 이건 약간 사담이긴 하지만 제가 중국을 전공하게 된 이유가 고3 때 쿵우를 배우면서 엄마 몰래 쿵우 도장을 3개월 다니다가 들켜가지고 더 이상 고3 때 못했는데 사람이 못하게 하면 그 못하게 한 것에 대해서 더 애착이 가고 더 집착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어느 순간 내가 자유롭게 뭔가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때가 되면 반드시 내가 쿵우를 다시 시작하리라 이런. 그래서 그런 어떤 영향을 줬던 게 바로 문화의 힘이거든요. 그러니까 홍콩 영화, 그죠?
좋아하는 배우, 무술을 하고 싶다. 이런 거였기 때문에 사실은 어떤 인생의 방향도 개인이지만 개인의 인생의 방향도 그렇게 결정되어졌던 것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익히 홍콩 문화, 일본 문화, 그 다음에 문화의 대표적인 우리가 문화 제국주의라고도 표현하는 미국 문화, 그죠? 팝송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 보통 한국만 놓고 봤을 때도 그런 문화들이 들어왔을 때 생명력은 10년 이상 가지를 못했습니다. 홍콩 문화, 일본 문화, 미국 영화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한류에 대한 이야기도 2007년, 2008년, 약 2010년 이전까지는 잠시 유행하다가 말 것이다. 미국 문화의 아류다. 이런 것들이 국내 한류를 연구한 학자들에게 있어서 늘 되새겨지는 그런 내용들이었거든요. 근데 신기하게 한류는 지금 30년이 되었을 때 이게 사라지기보다는 오히려 이것이 더 전 세계적인 어떤 사이버 공간에서 문화로 뿌리를 내리고 정착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이버 공간에서 이 초국적 시대에 한류를 통한 한국 문화의 코드라고 할 수 있는 한류가 어떻게 사이버 공간에서 문화 영토를 확장시켜 나가고 있는지 그 의미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류를 통한 사이버 공간에서의 한국 문화 영토가 확장되는 것에 있어서 조금 생각을 해보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의미로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2020년 7월 8일에 한국 정부가 정보 보호의 날을 맞았죠. 7월 8일이 정보 보호의 날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발표하기를 사이버 공간은 제4의 영토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사이버 공간을 영토, 영공, 영해에 이어서 제4의 영토다. 이렇게 정부에서 규정을 했죠. 그래서 국가적 역량을 집중해서 사이버 안전 강화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제가 오늘 발표하는 이 사이버 공간에 대한 굉장한 긍정성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건데 물론 이 사이버 공간에 있어서의 부정적이고 범죄와 관련되어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기도 하죠. 그건 이제 따로 별도로 논의되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다루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정부에서 발표한 이런 사이버 공간에 대한 안전 강화 정책이 급속하게 시대 변화를 감지하고 또 나름 민첩하게 반응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특히 이 사이버 공간을 만들어내게 된 어떤 수단이라고 해야 될까요? 방법적인 것들이 바로 여러분 잘 아시는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인터넷과 온라인으로 기반을 했죠. 그래서 이 산업이 순식간에 국경 없는 거대한 지구촌을 만들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거대한 사이버 공간을 형성해 낸 것이죠. 거기다 인터넷 산업의 폭발적인 성장이 이전엔 각각으로 나눠졌던 부분들을 한 곳으로 다 모아놓는 이런 상태를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기존의 각각이던 매체들이 인터넷과 완전히 결합되는 그런 시대를 열었던 것이죠. 무엇보다 가장 큰 변화는 사이버 공간에서 이 시간과 공간의 개념이 사라진 것입니다. 바로 즉각 바로바로 쌍방향으로 소통하는 그런 즉각적 소통의 시대가 된 것입니다. 공간의 개념도 사라진 거죠. 원래 사이버 공간이라는 용어는 윌리엄 깁슨이라는 사이버펑크 작가가 1984년에 공상과학 소설에서 처음 사용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컴퓨터와 인터넷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가상공간이란 걸 일컫는 개념으로 사용되게 되었던 것이죠. 자, 여기다가 정보기술이 더 발달하게 되면서 이 사이버 공간에서 데이터와 영상, 이미지, 음향 이런 모든 정보가 디지털 부호로 전환이 되면서 대량으로 저장되고 또 전달이 됩니다. 그러면서 의사소통까지 일어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됐죠. 그래서 과거의 물리적 공간에서만 이루어지는 활동들이 이제는 사이버 공간으로 그대로 옮겨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컴퓨터를 통해 세계적으로 긴밀하게 연결됨으로 형성되는 의사소통의 새로운 공간이 사이버 공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심지어 이 공간은 물리적 공간과 같이 공존을 하면서도 그 경계를 계속해서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시간의 경계, 공간의 경계를 무너뜨리면서 그야말로 무한대로 확장해 나가고 있는 것이 바로 사이버 공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이버 공간에서 특히 커뮤니케이션들이 많이 이루어지는데요. 바로 이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는 것도 단순히 우리가 가상이나 어떤 허상이 아니라 현실 세계와 밀접하게 연결이 되면서 현실 세계의 사람들에 의해서 이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말을 할 수 있냐면 사이버 공간이 존재하는데 이 사이버 공간은 현실 세계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왜 이 사이버 공간을 쓰는 사람이 현실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또 다른 하나의 실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어디서나 공간과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면서 사이버 공간에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현실 세계와는 다르게 사이버 공간은 접근성과 이동성이 굉장히 뛰어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사이버 공간의 의미가 이런 의미로 또 시간이 없으니까 넘어가서, 자, 그래서 이 정보 기술의 발달이 일상적 생활 속에서 인터넷에 접속하고 정보를 교환하면서 네트워크적인 관련적 공간, 새로운 공간이라는 걸 구성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그 안에 구성된 것은 기호와 이미지들로 많이 만들어져 있지만 가상된 공간이긴 하지만 실제가 되는 이런 의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정보를 수집하고 저장하고 전달하고 또 재현을 목적으로 하는 이런 기호와 이미지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죠. 문명이 발달함과 동시에 이 미디어 공간도 급속도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미디어 공간에 새로운 유형의 발명과 이용들이 바로 인류 발전과 진화와도 같이 연계가 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런 사이버 공간이 가지고 있는 공간성에 대한 부분들은 더 연구가 많이 되어져야 되겠고, 더 그 의미가 이 의미에 대한 해석이 더 잘 되어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거기에 이제 정보통신 수단이 기술이 발달하게 되면서 언제 어디서나 이 사이버 공간을 접할 수 있는, 몸에 휴대를 하면서 바로바로 접속할 수 있으니까 장소성도 다 사라지게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점들은 전 지구적인, 어느 하나에 국한된 공간이 아니라 전 지구적인 실시간 정보의 흐름이 가능하면서 이제 인류는 모든 사회적 사건을 동시에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시대를 저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동시대적으로 전 세계와 연결되어 있다라는 그것이 사이버 공간이 주는 가장 큰 의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이버 공간 안에서 어떤 의미에서는 바로 사이버 공동체도 만들어지는 거죠. 어떤 의미에서 보면 그 한류 문화를 가지고 생겨난 수많은 팬덤, 그죠? 한류 문화 코드 하나로 가지고 공동체가 형성이 되는 이런 모습들도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물리적인 공간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사이버 공간으로 가지고 와서 수시로 토론하고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러면서 물리적인 공간에 또 영향을 줄 수 있는 이런 사이버 공간이라고 하지만 이 공간이 별도로 된 것이 아니라 물리적인 공간과도 수시로 연결되는 이런 형태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 카이스트의 과학기술정책대학원의 윤종록 교수가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류 문명의 경제적 부가가치는 원료를 제품으로 바꾸는 산업 경제를 지나서 상상을 혁신으로 바꾸는 혁신 경제 단계로 접어들었죠. 그리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경제에서 만질 수 없고 보이지도 않는 것으로의 가치 이동이 계속해서 가속화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강조하시는 것이 뭐냐? 이 사이버 공간은 또 하나의 비옥한 디지털 지구가 될 수 있다. 또 하나의 비옥한 디지털 지구가 있기에 가능하다, 이런 말씀들을 하셨죠. 그래서 세계 최고의, 그것이 이제 저희 그 한국 사회에서 특히 많이 누릴 수 있었던 이유는 한국 사회가 세계 최고의 정보통신 인프라 국가로 성장하게 되면서 이 모든 것이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상상을 해봤습니다. 이 국가의 구성 요소가 국민, 영토, 그리고 주권이지 않습니까? 국가를 구성하는 세 가지 영토가, 그렇다라면 이 인터넷 공간, 사이버 공간에서의 우리가 그 영토를 얘기한다라면 한국 문화를 공유하는 많은 네티즌들, 전 세계 네티즌들이 그들을 우리가 사이버 영토 안에서의 국민이다,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죠. 왜냐하면 우리가 국민이라고 묻는 것은 동일한 문화를 공유하고 동일한 문화를 수용하고 향유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라면 사이버 공간에서 한류의 문화를 공유하고 향유하고 느끼고 즐긴다라는 것은 국민으로 봐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상상을 혼자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이버 공간에서 그런 문화 교류들이 일어나는데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사이버 공간에서 일어나는 문화 교류. 그냥 그 중에서도 문화 소비,
그냥 문화를 누린다는 그 문화를 소비하는 행위인데요. 그 행위가 완전히 디지털화 되어 있는 상태죠. 이 디지털화됐다라는 것은 이미 물질에서 벗어난 탈물질화된 이런 형태의 소비들이 일어나고 있고, 잘 아시겠지만 화폐, 가상화폐도 말이 많고 탈이 많았던 그런 부분이긴 하지만 손으로 물질적으로 만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물질을 벗어난 탈물질화된 이런 문화 소비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사이버 공간에서 인터넷을 사용해서 나타난 두드러진 변화 중에 또 하나가 소비자의 역량이 점점점 강화된다는 거죠. 예전에 소비자와 생산자가 완벽하게 그 역할과 기능이 분리됐다라고 하면 사이버 공간에서는 소비자가 다 소비자가 아니라 소비자가 생산자이면서 많은 역할들을 감당하게 된다는 거죠. 스스로 생산하는 소비자, 그것이 탄생하는 공간이 바로 사이버 공간이었습니다. 그것을 사이버 역량 강화를 강화시켜 줄 수 있었던 그 수단이 뭐냐, 바로 웹 2.0 등장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런 기능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아시는 오픈 소스, 인터랙티브, 그다음에 어플리케이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소비자이지만 생산자가 되는 이런 과정들이 생겨나고, 그래서 조금 더 이제 확대시켜 나가면 이런 그 웹 2.0이 가지고 있는 이용자 참여 기반의 이런 방식들이 바로 프로슈머적 활동을 촉진시켰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전에 산업 생산의 가치 사슬이 생산자, 유통자, 소비자를 각각의 실체로 구분했다면 이제는 그 경계가 다 무너진 겁니다. 그래서 생산자와 최종적 이용자로서 소비자 사이의 이 피드백이 더 긴밀해지고 이용자가 생산 활동을 직접 수행하게 되는 이런 단계가 열리죠. 그러면서 열린 참여가 되고 공동체적 평가도 일어나고 유동적이고 다원적인 위계 구조가 만들어지는 그러면서 계속 진행되는 과정을 통해서 공동 생산을 지향하는 이런 행위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렇게 만드는 데 있어서는 문화의 어떤 형식이 전환이 됐는데요. 과거 우리가 대중문화 산업에서의 큰 흐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하나가 트랜스미디어 전략이고 그다음 또 하나가 크로스미디어 전략인데, 이 두 가지가 바로 초국적 문화 교류에 초국적으로 문화 교류, 사이버 공간을 통해서 초국적 문화 교류가 일어나는 것에 박차를 가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트랜스미디어 전략은 아시겠지만 다양한 미디어를 통해서 상호 연관된 이야기를 전개해 나가는 겁니다. 예를 들어 유튜브를 통해서 하나의 컨텐츠를 두고 수용자들이 다양하게 참여하면서 소통하면서 그 다음에 또 새로운 문화 컨텐츠를 또 생성하게 되는 요런 방향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크로스 미디어는 하나의 컨텐츠가 각기 다른 미디어 플랫폼을 전전하면서 서로 다른 장르로 바뀌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웹툰이 하나 성공했다라면 이 웹툰이 드라마, 영화, 음악 각각 다른 형태로 변환이 되는 거죠. 이런 어떤 형태들이 초국가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이런 현실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크로스미디어 전략은 문화 콘텐츠가 전 세계 수용자들에게 가시적으로 다가가는데 더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어떤 한 지역에서 한국에서 만들어진 문화 아니면 다른 지역에서 만들어진 문화가 전 세계적으로 각기 다양한 형태로 변환이 돼서 계속해서 생산이 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면서 팬 문화까지 형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이런 어떤 시대의 변화, 시대의 어떤 발전, 인류의 발전에 가장 큰 혜택을 받은 문화가 있다라고 하면 전 세계에서 이런 혜택을 많이 보고 있고 지금 가장 문화적으로 영향이 크게 된 것이 바로 한류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모든 어떤 다양성과 이런 어떤 영향력, 그 다음에 여기서 주는 어떤 사이버 공간에서 주는 긍정적인 어떤 힘, 이런 것들을 가장 잘 수용하고 누리고 있는 것이 바로 한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초국제 시대에 한류를 통해서 문화 영토의 확장에 대한 의미를 본다고 했는데, 그 첫 번째로 저는 이 한류가 바로 디지털 형태로 되었다라는 거죠. 디지털 문화 코드를 형성해 나가면서 이것이 바로 세계화 되는 부분에 그 의미가 있다라고 봅니다. 앞서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2010년 이전까지는 한류 문화가 미국 문화 아류의
불과하다 이런 의견들이 많았었거든요. 여기서 한류의 매력과 동아시아 문화 네트워크라는 논문에서도 보면 2007년에 나왔던 대부분의 한류는 미국적 문화 상품의 형식에 한국적 터치를 가미한 정도며 게다가 체계적인 준비를 바탕으로 이룩한 게 아니라 운이다, 우연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연하게 거두어올린 성과의 성격이 강하다 이런 의견들이 지배적이었고요. 그리고 1980년, 90년대 홍콩과 일본의 대중문화를 대체해서 잠깐 한류가 등장한 거다. 언젠가는 이 한류를 대체하는 문화 세력이 등장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논문은 그것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좀 더 긍정적인 이야기도 다루고 있는데요. 이 한류의 부상이 특히 동아시아인들에게 일정할 정도로 네트워킹 요소를 제공했다는 점에 주목하게 되면서 이 동아시아 신세대들이 이 공유하는 이런 그 한류의 문화에 대해서 바로 디지털 문화 코드가 가지고 있는 그 보편성이 그 동아시아부터 시작을 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한류 성공의 요인은 바로 한국이 선두에선 온라인 게임이 시작이고 그 다음에 그 뒤를 이어서 사이버 문화가 막 생성기에 접어들면서 동아시아 청소년들 요구하는 디지털 코드와 맞아 떨어졌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문화와 IT가 복합된 형태들의 발전이 이어졌고 문화 기술이라고 하죠. 이런 문화 기술들이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류를 디지털 한류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요. 그런 맥락에서 미국 주도하에 글로벌 문화 네트워크에 대항하는 새로운 문화 네트워크의 명화가 어디서 사이버 공간을 중심으로 출현하고 있다라고 봐도 된다는 거죠. 이 얘기는 뭐냐? 과거에 홍콩이나 일본 문화를 대체할 수 있는 대체의 정도다라고 평가했던 한류가 사실은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공간이지만 사이버 공간이라는 그 지류, 그 다음에 기술과 문화 콘텐츠가 만나면서 예전에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런 한류의 생명력을 그 물리적인 생명력을 가지고 왔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그래서 또 하나가 중요한 것이 시간에 대한 제약을 안 하시길래 계속 해도 됩니까? 자, 그래서 제가 꾹 참고 있습니다. 예, 빨리 하겠습니다. 대중사회에서 이제는 네트워크 사회로 또 사회가 전환되는 이런 형태도 영향을 많이 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문화 소비를 하는 소비자가 네트워크 사회를 하면서 문화 소비를 하는 소비자에게 훨씬 더 활발하고 유용한 형태로 바뀌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네트워크 사회가 20세기를 거치면서 기존의 대중사회를 대체해왔습니다. 왜냐하면 대중문화에서는 소비자들이 누리는 문화에 대해서 제약이 굉장히 많습니다. 만들어주는 것만 누리고 즐겨야 되는데 이 네트워크 사회는 완전히 다릅니다. 네트워크라는 그 뭡니까 흐름을 타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비자가 그냥 소비자가 아니라 생산자가 되는 이 쌍방향으로 움직이는 이런 형태들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회적 네트워크와 미디어 네트워크가 새로운 조직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인터넷이라는 이 전자 네트워크가 바로 문화적 활동의 수단이 되면서 디지털 파일로 변환된 수많은 문화 상품이 모두에게 경험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정보제의 역할을 특징을 가지고 있고 이것이 시 공간을 초월하면서 세계화가 되고 있는 이런 형태의 모습들을 볼 수가 있겠죠. 여기서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끌고 있는 것이 바로 K컬처입니다. 그래서 이 K-드라마도 재미있는 것이 뭐냐면 저 세계 각 지역에 맞는 문화 코드대로 수용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잠깐 뒤에 언급을 했지만 이 아시아, 그러니까 유럽이나 이런 그 조금 선진국이 빨리 된 나라에서는 뭐냐? K컬처에서 받아들이는 코드가 뭐냐? 건강이에요. 헬스. 그래서 한국의 음식이 건강하더라. 이렇게 건강식이더라. 이래서 프랑스 사회도 보면은 그 뭡니까? 일본이나 중국 음식점들이 사라진 자리를 한식 음식점들이 다 채워가고 있는 이런 현상들을 보여주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동남아시아에는 보면 이 신데렐라 신드롬. 그래서 아주 낮은 데서 위로 신분 상승하는 이런 이야기들이 코드가 되면서 그들이 그걸 느끼고 공유하게 되는 것이고 똑같은 한류의 컨텐츠라고 해서 모두에게 동일한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그 문화를 수용하고 즐기는 그 지역의 특성에 맞게끔 한류 문화를 코드를 선별해서 누리고 있다라는 것도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왜 이게 가능한가? 바로 한류 문화가 가지고 있는 공감의 능력이다. 아까 제가 기술적인 부분은 물리적인 부분이라고 했지만 이 공감은 굉장히 정서적이고 형이상학적인 형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한류의 대표적인 문화 코드라고 하면 바로 또 공감의 힘이 있지 않는가. 얼마 전에 봤던 우영우에서도 뭡니까?
그러니까 어떤 뭐 제도적으로 그다음에 체계적으로 제약하고 막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만 이게 뭡니까? 인간적으로 풀어내는. 근데 그 인간적으로 풀어내는 방식이 서구의 어떤 스탠다드적인 어떤 포맷을 적용을 하면 이 법에 저촉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뭐냐? 감정에 그다음에 정서에 이런 것들 그리고 배려와 상대에 대한 생각, 인간과 인간으로 만나니까 그 안에서 뭐가 형성되냐면 공감대가 형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한류 문화 코드에서 대표적으로 공감의 힘이 나타나는 현상들을 많이 봤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비교적 선진국 부유한 국가에서는 건강이나 K푸드에 관심을 많이 갖게 되고요. 그다음에 개발도상국에서는 신데렐라 신드롬과 같은 신분 상승, 경제 발전, 그리고 한국이 굉장히 그 중요한 롤 모델이 되는 거죠. 아시아 최빈국에서 전쟁원의 최빈국에서 뭡니까? 선진국으로 도약한 유일한 국가이기 때문에 그리고 문화적으로 가지고 있는 컨텐츠가 상당히 많은 거죠. 그래서 그게 뭐냐면 그 코드가 우리도 저렇게 될 수 있다라는 그런 희망적인 메시지도 전달해주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한류의 코드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진 문화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류는 오랜 기간 동안 이제 물리적인 것을 받고 오랜 기간 동안 한민족이 간직해온 사람 냄새 나는 인본 사상이 그 문화의 저변에 깔려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문화 영토라는 개념을 썼는데요. 이 문화 영토라는 개념을 일찍이 고려대학교 교수셨던 홍일식 교수님께서 우리 민족이 한반도를 포함한 광활한 동아시아를 무대로 활동하면서 독창적인 민족 문화를 형성해서 발전시켰다. 근데 이분이 이런 얘기 문화 영토를 했던 계기는 뭐냐면 한반도 한민족들이 전 세계로 흩어져서 살잖아요. 이 해외에 있는 동포들이 그 동포들이 사는 지역을 방문해 보니까 그 항민족이 가지고 있는 문화가 그대로 간직이 되면서 그 문화를 고수하고 전승하고 있더라. 그럼 이게 뭐냐? 그들은 영토적으로 분리돼서 다른 곳에 있지만 이들은 문화 영토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하면서 문화 영토라는 개념을 만드셨다고 합니다. 1981년에 고려대학교 민족연구소 안에 영토문제연구소 거기서 이제 발표하면서 문화 영토라는 개념을 처음으로 쓰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단계에서 본다라고 하면 사이버 공간에서도 그런 문화 영토라는 개념을 우리가 깊이 있게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대항해 시대에는 유럽인들이 신항로 개척이나 그다음에 신대륙 발견으로 영토 확장을 해나갔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식민지화를 기반으로 해서 글로벌 시대가 열렸죠. 글로벌 시대가 1, 2차 세계대전으로 이어졌고 그 이후에 세계 질서는 미국과 소련이 주도하는 냉전으로 또 이어졌습니다. 냉전 시대를 거치면서 영토 확장의 개념은 군사에서 이제는 경제로 달라졌죠. 네, 그래서 이 경제가 중심의 시대에서 이제는 더 주목받는 영토 확장의 개념이 무엇이라고 볼 수 있냐? 바로 엔터테인먼트 사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문화 영토인 것이죠. 그리고 이 문화 영토가 사이버라는 공간을 통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미 아시아 전역은 한류의 사이버 문화 영토가 된 지 오래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 지금 이제 전 유럽, 미국까지 진행을 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구 반대편에서 생산된 원하는 문화 생산물을 이제는 우리가 언제든 원하는 내 시간에 원하는 개인의 시간에 언제든지 향유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미디어 플랫폼 이래서 사이버 공간에서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존재하는 모든 문명, 그러니까 지금 현존하는 생성되는 문화뿐만 아니라 과거에서 현재까지 존재하는 문명 또는 미래에 있을 법한 다양한 문명들이 함께 지금 공존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우수한 문명이 열등한 문명을 패퇴시키고 일방적으로 흡수나 통합하는 과거 문화 제국주의에서 다룰 법한 그런 형태의 문명의 충돌이나 문명의 어떤 갈등이 있기도 하지만 이 각 문명들이 자신들의 정체성을 보존하면서 또 모두 함께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이 모색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현재까지 그래서 특히 아시아에서 서구와 선진화를 성공시킨 한국이 바로 희망이라는 코드가 되어서 훌륭하게 모델이 되고 있고요. 전 세계인이 원하는 문화 코드에 가장 적합한 것이 한류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대중사회에서 네트워크 사회로 전환이 되면서 새로운 시대에 진입했죠. 그러면서 형성된 사이버 공간에서 한류를 통한 문화적 영토 확장이 이미 진행 중이고 한류 콘텐츠는 전 세계 네트워크를 타고 미디어 공간에서 실시간 공유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초국적 시대의 한류를 통한 문화적 영토를 우리는 상상 그
그 문화적 영토는 우리의 상상 그 이상을 이미 초월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무릇 있는 자는 더 풍족해지겠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마태복음에 나오는 얘기죠. 그래서 마태 효과라고 어떤 사회학자가 이 효과를 얘기를 했는데요. 가진 자는 더 많이 가지게 되는 것이고, 예. 그래서 특히 이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이제 문화 상품의 시장에서 강력하게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효과가 나타나면서 한국 문화 이러면 더 폭발적으로 반응이 일어나고 긍정적인 어떤 반응들이 보여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정보혁명으로 지구촌이 하나가 되어가고 있고 인터넷을 통해서 문명을 구성하는 기본 세포인 이 문화 유전자리 전 세계 구석구석까지 문화 쇼핑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전 세계 구석구석까지 급속도로 퍼지면서 융합과 변이가 자체적으로 일어나고 있죠. 한류는 현재 이 마태 효과를 누리면서 사이버 공간에서 문화 영토를 확장해 나가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찍이 김구 선생이 백범일지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의 부력은 우리의 생활을 풍족히 할 만하고 우리의 강력은 남의 침략을 막을 만하면 족하다.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라고 한 말이 있습니다. 근데 이 말이 나오고 난 다음에 긍정적인 반응을 별로 못 얻었습니다. 왜냐하면 갓 해방을 받고 경제적으로 모든 것이 부족했던 시절에는 속히 경제력을 상승시켜야만 했던 과정이 있었죠. 그 과정에선 이 말이 쉽게 수용될 수 없는, 그래서 많은 비판을 일기도 했던 말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한반도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초국적 사이버 공간에서 한류 문화를 통해 진행되고 있는 이 문화 영토의 확장을 본다라고 하면 김구 선생이 과거에 하셨던 그 말이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정 교수님 이쪽으로 연단으로 다시 앉으시면 될 것 같아요. 굳이 자리를 바꿀 필요가 없겠네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는 정책 현장에서 사실 한류를 담당하기도 했기 때문에 제가 정책 현장에서 경험하고 의문을 가졌던 것을 아주 논리적으로 지금 잘 정리받은 그런 느낌입니다. 원래 제가 좀 발표 끝나면은 요약을 하려고 했는데 문학 강의 내용이 재밌어서 저도 그냥 들었고요. 사회자의 요약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시간 전략도 할 겸. 그래서 바로 다음 발표로 들어가겠습니다. 한중 역사 문화 논쟁 연구입니다. 전세영 교수님이.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이 두 번째 발표를 맡은 한국외국어대학교 전세영 정태호입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오늘 선택한 주제는 올해 8월에 한중수교 30주년을 맞아서 어떻게 보면 양국 간에 더욱더 확산되고 있는 역사 문화 논쟁을 좀 회고적인 관점에서 좀 평가하고자 해당 주제를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제가 초반부에 자료를 하나 준비를 했는데 아마 많은 분들이 지금 수년째 이어져 오는 설문조사 결과들을 통해서 알고 계시겠지만 사실 한국인의 중국을 향한 어떤 반중, 그리고 중국인의 한국을 향한 혐한, 이런 정서들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특히나 한국이 중국에 대한 비호감을 갖는 이유 중에는 사실 상당수 이 역사 왜곡, 그리고 어떤 문화 논쟁, 이런 부분들이 특히 최근 한 4, 5년간 가장 많이 두드러지고 있는 이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현재 2030 세대들은 그런 면에서는 이 중국을 일본보다도 더 이렇게 비호감의 정서를 갖고 있을 정도로, 그래서 그만큼 좀 심각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그러한 배경 하에 저는 이 한중 역사 문화 논쟁의 좀 사례들을, 그래서 좀 부득이하게 여러분들이 원고를 보고 좀 같이 좀 따라오셔야 할 것 같아서 일단은, 그래서 역사 문화 논쟁을 좀 크게 3가지 사례를 좀 제시를 하고, 그리고 좀 그를 좀 촉발하는 원인으로서 중국의 이 국가 통합, 그리고 민족주의 심화라고 하는 좀 두 측면을 그 배경으로 제시를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양국 간의 어떤 입장, 대응을 통해서 이제 좀 현실적인 방안들을 좀 제시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 역사 문화 논쟁의 사례로서 동북공정을 들 수가 있습니다.
이는 이제 2002년 시작이 되어서 2007년 공식적으로 종료가 된 그런 연구 과정이고, 이 동북 변경 지역의 역사와 현상에 관한 연구입니다. 그래서 고구려사를 이제 중점으로 하고 있는 랴오닝성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동북 삼성의 변경 지역의 그런 역사를 이제 중국 정부의 차원에서 진행되었던 연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과학원 산하의 변경 역사 연구센터와 이제 동북 삼성의 성위원회가 추진을 한 작업인데, 이 동북 공정이 주요 주제로 선정하고 있는 것들은 굉장히 많지만 그 중에서도 이 변강 사회의 안정화 전략의 연구 혹은 한반도의 형세 변화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는 사실은 과거사의 문제라기보다는 당대 중국이 직면하고 있는 어떤 현실적인 그런 정치적인 문제로 인식을 할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중국은 여기에 더해서 일사양용론이라고 하는 이런 중국의 논리, 그러니까 하나의 역사를 두 곳에서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또 논리를 들어서 이제는 뭐 고구려사뿐만이 아니라 간도 그리고 고조선까지도 상당 부분 어떤 한국의 역사를 왜곡했습니다. 그래서 2007년에 공식적으로 종료된 이후에도 사실은 현재까지도 이 동북공정 역사관이 지속적으로 확산이 되고 있고, 그리고 특히나 부여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고고학 분야에서 이제는 문헌학 분야로 어떤 이 동북공정 연구의 패턴의 변화가 일어났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사례로서는 이 역사 문화 논쟁의 가장 좀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례로서 이제 동북공정을 들었고, 두 번째는 이제 좀 더 최근에 가장 좀 최근의 사례로 볼 수 있는 항미 원조의 선전 활동 사례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중국은 사실 한국 전쟁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그렇게 전면적으로 부각을 시키지는 않았었는데, 이렇게 항미원조 참전 7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라던가 아니면 공산당 창당 100주년을 기념하는 주로 어떤 당의 건재함과 체제의 정당성 그리고 그로 인한 성과를 좀 과시해야 되는 그런 행사들에서 이 항미원조 선전 활동의 키워드를 전면적으로 부각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주제의 문화 컨텐츠의 제작들이 그래서 2000년대에 비해서는 2020년부터 이 한 2년간 10편까지 제작이 될 정도로 그래서 좀 큰 그런 제작 확대의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부 차원에서 그리고 최고 지도자의 입을 통해서 이렇게 항미 원조의 선전 활동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와 함께 이 중국 인민지원군의 어떤 용맹한 점 그리고 영웅적인 희생을 좀 강조시키면서 이것이 애국주의 교육으로까지 강화가 되고 있는 좀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애니메이션 제작이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확대되었다는 점이 좀 특징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까지만 하면 사실은 중국 국내적인 민족주의의 고치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 한국과의 문제가 되는 부분은 이 항미 원조를 선전하는 과정에서 상당 부분 한국의 역사를 왜곡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나 이 한국 전쟁의 어떤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 북한의 남침에 대한 사실은 이제 삭제를 하고, 이후에 이 유엔군과 미군이 지원을 한 참전을 한 사실에 대해서는 침략 행위로 그렇게 규정하는 등의 좀 많은 사실들을 이제 왜곡을 하고 있고,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이제 우리나라의 보이그룹인 방탄소년단이 소사이어티 상을 받으면서 이 한국 전쟁에 대해서 언급한 부분을 굉장히 과열 반응을 중국의 네티즌들이 보이면서 이것이 지금 문화 논쟁으로까지 확대가 된 부분들을 보면, 보통은 이렇게 중국의 이런 민족주의적인 이해관계, 내부적인 민족주의적인 이해관계에 반할 경우에는 이것이 이제 즉시 충돌해버리는 그런 경향을 보이는 또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사례는 이게 소수민족의 이제 언어 교육, 그러니까 정책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중국은 지금까지 신중국 수립 이후에 소수민족을 대상으로 특히 언어 교육 같은 경우는 이중 언어를 사용할 수 있게끔 그런 이중 언어 정책들을 이제 실시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 진행된 상황들을 보면 사실은 소수민족 언어가 대부분 한어, 우리가 이제 보통어라고 불리는 그 한어로의 동화로 지금 과정들이 이어지고 있고, 그래서 이 중화민족이라고 하는 하나의 민족 안에서의 어떤 공동체 의식들을 고취시키려는 그러한 방향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것이 하나의 중국 하에서 국가 통합의 기반으로서 이 정책이 또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이멍구나 이런 주로 자치구의 형태로 부여받은 소수민족들의 경우에는 굉장히 높은 민족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들의 언어를 이렇게 한어로
교육하게끔, 그래서 비단 수업에서뿐만이 아니라 대학 입시에까지, 그리고 교과서로 또 이렇게 한어를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강화하는 이런 세칙들이 실시가 되고 있고, 그리고 이 한국과의 문화 논쟁에 더 문제가 되는 부분은 아무래도 조선족이라고 하는 대상이 그 매개체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조선족 자치주에서는 지금까지 이 자치주가 성립된 70년간 이 한글 우위 세칙이 적용이 되고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이렇게 중국어 다음에 한글 순으로 이렇게 적어야만 하는, 뭐 간판이든 어떤 프로그램 명이든 뭐 신문에서든 이런 식으로의 세칙이 실시가 되면서 사실 상당 부분 이 어떤 국가 통합의 목적이 굉장히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는 그런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선족을 매개로 한 중국 문화와의 이런 어떤 연계성을 강조하고 있는 부분들이 또 최근에 이 역사 문화 논쟁을 키우는 그러한 또 배경이 되고 있는데요. 특히나 이 올해 초에 베이징 동계올림픽에서 논란이 되었었던 한복 같은 경우에도, 그 전에는 한복이라는 그냥 명칭을 그대로 사용을 했지만 이제는 뭐 중국 조선족의 민족 복장 이런 식으로 중국을 그 조선족의 문화와 연계시키려고 하는 이러한 좀 시도들이 굉장히 노골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중국의 이러한 민족주의를 강화시키는 데 있어서 조선족을 사이에 둔 한중 간의 역사 문화 논쟁이 아무래도 더욱더 확대가 되고 있는 좀 그런 배경 하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례들은 사실 지금 세 가지 사례 모두 어떤 일종의 공통점이라고 하면 모두 중국 정부의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과, 그리고 어떤 동일한 목적과 이념이 관통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그 동일한 목적을 저는 이제 배경으로 좀 제시를 하고자 함이고, 그것을 중국의 국가 통합적인 목적, 그리고 그와 함께 심화되는 민족주의의 고취로 이 두 가지로 좀 정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중국은 지금 현재 14개의 국가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다민족 국가입니다. 그래서 민족 간의 이 단결을 유지하는 것이 곧 국가의 안정을 지키는 길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는 덩샤오핑 시기부터 사실은 동북공정 훨씬 이전부터 여러 가지의 역사 공정 작업들이 그래서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국가의 통합과 어떤 체제의 정당성을 좀 구축시키기 위한 그런 기제로서 또 이렇게 민족주의라고 하는 점이 그래서 더 고양이 되고 있고, 그래서 더 그런 수단으로서 지금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5세대 지도부인 시진핑 체제에 들어서는 이제 강국몽을 실현하는 어떤 지지의 수단으로서, 그리고 당의 정당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그런 또 목적으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국가 통합을 지향하는 수단으로서 이 민족주의가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민족주의가 심화되고 있는 그러한 과정들은 여러 가지의 애국주의 교육, 그리고 앞에서도 사례로 들었었던 그런 어떤 컨텐츠의 개발, 그런 제작 등으로 나타나고 있고, 그래서 점점 중국이 발전함에 따라서 이것도 함께 어떤 애국주의 교육과 그로 인한 민족주의의 어떤 고취가 계속해서 교육 현장에서 이렇게 드러나고 있는 점을 보았을 때, 이 민족주의가 어떤 수단적인, 굉장히 수단화되어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몽을 실현하는 어떤 핵심적인 역할로서 또 활용이 되고 있고, 그게 좀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는 이제 중국 문화부에서 주관하고 있는 국가 문화 창신 공정이라는 이런 또 하나의 문화 공정 작업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데, 이 공정 작업의 목표 자체는 이제 전통 문화유산을 보호하고 그를 등재하는 것이 목표이지만, 사실은 실상은 조선족의 문화를 자국 문화로 등록하고자 하는 과정에서의 이제 또 논쟁이 발달이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배경 하에서 역사 문화 논쟁을 점점 더 이제 확대시키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런데 이를 대하는, 이런 역사 문화 논쟁을 대하는 양국의 태도가 사실은 정부와 민간에서 좀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같은 경우는 양국 모두 좀 직접적인 마찰을 좀 피하고자 함이고, 또 직접적인 어떤 항의의 의사를 좀 최대한 소극적으로 전달하고자 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정부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중국 정부의 이 공식적인 입장 표명이 있을 시에, 그로 인해 있을 시에 이제 그런 대응을 내놓는 그러한 순서로 진행이 되고 있고, 뭐 예를 들어서 2011년에 아리랑을 유네스코 문화유산에 등재하고자 했을 때, 그때 이제 그 다음 해에 이제 한국 정부가
먼저 등록을 한 그런 케이스가 가장 좀 적극적이라고 할 수 있고, 사실은 대다수의 케이스들에서는 상당히 좀 소극적인 그런 대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그마저도 조금 더 변화가 있는 부분은 1990년대까지에는 좀 중국 정부의 그런 주장들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반응을 내놓는 굉장히 1차원적인 그런 반응을 내놨다면, 2000년대 들어서는 좀 더 이 중국 정부가 주장하는 바, 그 함의를 좀 더 파악을 하고 그를 바탕으로 대응을 내놓는 그러한 방식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2008년 같은 경우에 조선족 민속문화 8개를 중국 국가급 이 문화유산으로 등재하고자 했을 때는 그거는 단순히 중국 내부적인 문제라고 생각한다라는 대응을 보였지만, 이제 올해 초에 있었던 이 한복 논란에 대해서는 중국은 이렇게 타국가의 문화에도 존중이 필요하다라는 인식을, 그런 발표를 한 걸 보면 그래도 한국 정부의 일부 이 입장 변화가 좀 눈에 띄는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중국 정부 같은 경우에는 한국 정부의 이런 항의에 대해서 이렇게 회피를 하거나 아니면 그 논란이 되는 부분들을 아예 삭제하는 이 두 가지의 방식을 채택을 하고 있는데, 이 동북공정 같은 경우에도 그래서 이거를 학술적인 연구 사업으로 이제 정의를 내리고 잠시 이 마찰을 피해가고자 하는 그러한 입장을 견지를 했었고요. 그리고 역시 이 동북공정과 또 문제가 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외교부 홈페이지에서 아예 그 부분을 삭제를 하는 또 그러한 대처를 보이면서 이렇게 회피와 어떤 삭제라고 하는 좀 두 가지의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달에도 논란이 되었었던 이 한중일 청동기 전시회에서 이제 우리 부여와 발해 이 연표가 삭제된 부분 역시도 이것이 한국의 항의에 이제 대응해서 아예 그 부분을 삭제해 버리는 좀 그러한 대응을 한 것을 보면, 사실 양국 정부 모두 굉장히 직접적인 이러한 좀 갈등을 피하고자 하는 그러한 모습이 좀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이제 민간에서는 굉장히 좀 직접적으로 이제 부딪히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한국 같은 경우는 특히 동북공정이라고 하는 이 역사공정 사업 이후에 굉장히 대중 정서가 악화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고, 그래서 중국을 이 경제적으로는 협력 파트너로 생각은 하지만 사실은 이 특히나 사드 사태 이후에는 굉장히 경쟁, 갈등의 상대로 이제 인식을 하게 된 굉장히 뚜렷한 작용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가장 좀 민간에서 많은 반응을 내보이고 있는 2030 세대들은 사실은 우리 윗세대들보다 뭐 중국의 문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삼국지나 아니면 기타 뭐 홍콩 영화와 같이 이런 중국 컨텐츠들에 대한 또 친숙도가 낮은 세대라는 점도 또 이러한 논쟁의 어떤 배경으로 또 작용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중국 민간에서도 이 사드 배치 발표 이후에 특히 반한 정서가 이제 확산이 되었고, 그로 인해서 중국 내 현지 교민들의 피해 사례가 이제 속속 접수가 되었고요. 그리고 한류 공연을 불허한다거나 단체 관광들을 여전히 금지하는 한한령이 여전히 좀 현재 진행형인 이런 점입니다. 특히나 어떠한 사례가 발생을 했을 때 중국 네티즌들의 굉장히 공세적인 그러한 여론의 조성도 역시 이 역사 문화 논쟁을 키우는 그러한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사실 지금까지 이 역사 문화 논쟁을 키운 어떤 배경이라고 할 수 있는 중국의 이런 국가 통합과 민족주의 심화라고 하는 요인은 사실은 중국의 내부적인 이런 목적, 그리고 내부적인 단합을 위해서 시행이 됐던 그러한 방향으로 진행이 됐던 건데, 이것이 그래서 한중 관계에 미치는 영향은 아직까지는 뭐 직접적이라기보다는 상당히 좀 간접적이라고 할 수 있고, 그마저도 좀 유동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발생하고 있는 이런 한중 간의 갈등은 사실은 역사 문화 부문에서 주로 이제 발생을 하고 있고, 근데 그것이 좀 더 이제 확대가 되어서 어떤 국민의 인식과 그리고 정서상의 대립 양상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단순히 역사 문화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중국의 세력 확장, 그리고 그것이 우리나라와의 어떤 영토적인 그런 문제, 분쟁으로까지 이제 벌어지면 더 악화가 되고, 그것이 이제 한중의 외교 관계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는 좀 추가적인 악화 방지를 위한 어떤 일종의 관리가, 그런 관리법들이 요구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양국 간에 좀 더 불필요한 오해와 갈등의 해결들을 위한 좀 그래서 대내적인 메시지가 좀 필요하고 양국 간에, 그리고 서로 상호 인식 개선을 위한 좀 다방면의 노력들이 필요한데, 예를 들어서 이 올해 상반기에 주중 한국대사관에서 진행이 되었던 그 양국 간의 어떤 미담 사례 발굴하기 이런 캠페인이 있었는데, 상당 부분 많은 정말 미담 사례들이 발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인터넷 뉴스나 아니면 유튜브, 뭐 SNS 등을 통해서 좀 확산이 되면 아무래도 이 서로의 상호 인식을 개선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점에서는 좀 이러한 좀 여러 캠페인들이 좀 필요하고, 그리고 이렇게 호감도를 제고시키기 위한 좀 양질의 그런 컨텐츠의 개발이 좀 필요한 그런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 모든 것은 사실은 어떤 정부 차원의 어떤 교류라기보다는 사실은 민간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교류라는 점에서, 그래서 공공외교의 확대가 더 필요한 부분이고, 그리고 이렇게 확대가 되었을 때, 그리고 그로 인한 어떤 경험들이 쌓였을 때 더 큰 불필요한 오해나 어떤 갈등들을 좀 더 관리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좀 지금 가장 시급하게 요구되는 그런 방안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게 마지막 장이 이제 떴네요.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그럼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 지금 마지막 장이 그래도 나와서 다행인데요. 제가 어깨 너머로 보니까 그 발표 내용도 좋지만 내용을 키워드 중심으로 잘 정리하셨어요. 그래서 아깝습니다.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연락하셔가지고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 한중 역사 문화 논쟁에 있어서 대표적인 것들을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해 주셨고, 해결해야 될 방향까지 잘 정리해 주신 것 같습니다. 다음 세 번째 발표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발표는 이광태 교수님께서 문화주의에 대한 일고찰, 러시아 동방학자 바르톨드의 저서 투르게스탄 문화사를 중심으로를 해주시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HK 연구교수로 있는 이광태입니다. 오늘 문화주의에 대한 일고찰이라고 좀 이름을 거창하게 달았는데요. 사실은 제가 이제 연구하는 중앙아시아, 그리고 러시아의 중앙아시아를 연구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좀 같이 이야기해보는 그냥 그런 정도의 시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문화주의라고 했을 때, 문화를 강조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야 될 것들은 무엇인지를 좀 짚어보는 그 정도의 시간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문화주의라고 했을 때 아까 앞에서 많이 말씀하신 대로 문화를 강조하는 입장, 우리가 문화가 중요하다라는 거는 이미 사회학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많은 철학자들, 연구자들을 통해서 확립이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우리가 좀 염두에 뒀으면 하는 것은, 문화는 굉장히 당연하고 자연스럽기 때문에 이것을 인식하고 깨닫는 데에는 비교라든지 대조라든지 어떤 타자적인 시점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타 문화에 관한 관점들, 우리가 외국 여행을 간다든지 이러면 우리가 이런 게 있었고 저 사람들이 이렇게 있었고 이게 다르구나가 확 오잖아요. 근데 이제 다른 문화에 대해서 이해하려고 하고 설명하려고 하는 이 타 문화에 대한 관점을 가지면 가질수록 생각나는 게 이제 필요한 발생이 하는 것들이 권력 관계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이제 좀 21세기의 약간 포스트 모더니즘의 영향도 있고요. 그다음에 문화 인류학, 우리가 이제 19세기부터 영국, 뭐 프랑스 이런 이제 학자들이 영국의 식민지 인도, 프랑스의 식민지인 뭐 베트남, 인도차이나나 아프리카 같은 데 가서 연구를 했는데, 그 결과들을 살펴보니 뭔가 제국주의적인 것들이 보이더라. 또 이런 것들에 대한 인식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영국의 버밍의 학파라든지 뭐 프랑스의 뭐 보르디에, 여러분 잘 아시는 이런 사람들이 문화 현상이라는 게 약간 권력과 지배,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네고시에이션이 있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파악하면서 이게 간단히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 잘 아시는 에드워드 사이드가 오리엔탈리즘이라는 책을 써서 서구의 문명 자체가 어떤 자신의 타자인
오리엔트, 동방을 설정을 하고 그 동방을 이해한다는 명목하에 지식을 생산함으로써 오히려 서구 사회의 우월함을 드러냈다라고 하는 이런 주장을 해서 큰 파장과 함께 영향을 지금까지 미치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러시아 오리엔탈리즘에 대해서 근래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 오리엔탈리즘이 무엇이냐, 러시아 오리엔탈리즘의 문제는 무엇이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논의를 하다 보니 가장 큰 타겟으로 딱 등장하는 것이 소위 러시아 동방학, 버스타크비제니에라고 하는 것입니다. 러시아 사람들은 처음에 모스크바 대공국이 물론 이제 그 전에 타타르의 몽골의 지배를 받았죠. 몽골 타타르의 지배를 받으면서 그때부터 이후로 쭉 동양 아시아 사람들과의 어떤 그런 밀접한 상호 관계 속에서 국가가 발전되고 형성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16, 17세기에 시베리아에 진출을 한다든지 17세기에 표트르 대제가 학술원을 설립을 한다든지 또 대학을 성립할 때 항상 동방학과들 같은 것들이 초기에 설립이 되고 지금 이제 상페테르부르크 대학 같은 경우 또 모스크바에 있는 그쪽에 굉장히 오래된 역사를 가진 동방학이 형성이 되고 많은 학자들이 연구를 해왔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1991년 소련 붕괴 이후에 에드워드 사이드의 오리엔탈리즘에 영향을 받아서 더 많은 서구 학자들뿐만 아니라 이제 심지어 그 러시아에 있는 사람들 또 우리나라에 있는 사람들도 러시아 동방학에 대해서 이제 비판을 하기 시작합니다. 오리엔탈리즘의 전형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구체적으로 학자들, 그리고리에프 같은 유명한 학자들의 연구 자체가 굉장히 그 학자 자체가 글을 써요. 나의 연구를 통해서 러시아 제국의 중앙아시아 통치에 기여하겠다라고 명확하게 하고 많은 학자들의 연구가 이래야 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제정 러시아의 어떤 제국주의에 활용되고 그 이후에 이제 1917년 볼셰비크 혁명 이후에 소련이 들어섰는데 소련에서는 자기네들은 굉장히 아시아에 있는 민족들한테 잘해준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 스탈린의 시대를 거쳐서 보면 민족을 회유한다든지 민족을 압제해서 소련의 휘하에 두는데 이런 동방학 지식들이 계속 또 활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러시아 또는 러시아 소비에트 오리엔탈리즘을 구성한다라고 주장을 해왔던 것이죠. 그런데 또 최근 들어서 오리엔탈리즘이라는 패러다임을 러시아의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 것인가에 대한 또 논쟁이 일어납니다. 영국과 프랑스랑 사례가 다르다는 것이죠. 첫 번째, 러시아는 반은 유럽이고 반은 아시아라는 것이죠. 그래서 러시아인 스스로가 정체성을 갖되 항상 고민하죠. 나는 유럽인가 아시아인가 항상 고민하죠. 그런 것 같은 정체성의 문제가 있다. 러시아라는 나라가 아시아라고 했을 때 과연 오리엔탈리즘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문제들. 그리고 동방학 아까 말씀드린 러시아 출신으로 또는 러시아에 고용된 독일계라든지 그런 다양한 사람들이 러시아가 편입하게 된 아시아 지역을 연구를 하는데 거기서 또 배출된 학자들이 나타납니다. 이런 학자들은 어떻게 보면 자기 민족을 러시아에 대해서 러시아어로 연구를 한단 말이죠. 그랬을 때 과연 이것을 오리엔탈리즘으로 볼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이제 오리엔탈리즘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동방충시 학자들이 러시아어로 동방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것을 과연 오리엔탈리즘으로 할 수 있을 것인가?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초기에 표트르 대제가 아카데미아 나우크 학술원으로 번역되는 기관을 창설을 하는데 그 당시에만 해도 이제 러시아의 그런 뛰어난 인재들이 적었어요. 그래서 독일에서 많은 학자들을 데리고 오는데 이 독일계 학자들의 학풍과 러시아에서 아까 그리고리에프 예를 드렸지만 그런 학자들 사이에 학풍이 좀 다르다는 게 점점 밝혀집니다. 그래서 독일계 학자들은 좀 더 순수한 학문들을 좀 하려고 하는 그런 게 보이고요. 러시아계 학자들은 우리가 이렇게 연구를 해서 러시아 발전에 이바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뭔가 이 정책 연계성을 강조하는 측면에서 구별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굉장히 복잡한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합의를 본 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 케바케 학자들마다 다 다르고 논문마다 다 다르다. 다 봐야 된다 이렇게 합의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드릴 주인공 바르톨드에 대해서 좀 이런 시각을 가지고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보통 바르톨드 바실리 블라디미로비치 바르톨드라고 러시아어로 하고요.
독일계입니다. 그래서 윌헬름 바르톨드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검색을 입력하실 때 영어식 표현 BARTHOLD로 입력을 하셔야지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분이 이제 1869년생이시고 1930년에 돌아가실 때까지 엄청난 연구를 남기셨어요. 그래서 이 광범위한 학문에서 집중적인 학문으로 전환되고 전문화되고 높은 수준의 언어 습득을 강조하고 자료 분석을 한 말로만 들어도 무시무시한 그러한 수준의 연구들을 엄청나게 많이 이제 전집이 나왔는데 이런 두께로 10권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생기신 분이시고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굉장히 위대한 역사학자다. 프랑스의 그 놀라운 폴 벨리오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동양학자, 그리고 일본의 스기야마 마사키, 뭐 이런 분들이 다 칭송을 합니다. 정말 뛰어난 학자이고 이분의 연구 없으면 우리 동방학, 중앙아시아에 대한 지식 자체가 형성이 안 됐을 것이다라고 할 정도입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리엔탈리즘을 비판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제정 러시아가 배출한 오리엔탈리즘의 전형이다라고 비판하는 학자들도 생겨납니다. 그래서 이제 바르톨드와 오리엔탈리즘을 좀 살펴볼 생각이 들어서 연구를 해보니 이분은 이제 독일계 출신이라 말씀하셨죠. 그래서 아까 독일 출신 학자들과 러시아 출신 학자들이 약간 연구 성과가 연구하는 그 학풍이 다른데 이런 것들을 고려해야 될 것이고요. 이분 스스로가 뭔가 오리엔탈리즘적으로 제국의 식민 통치에 기여하려고 하는 의지가 안 보이고 오히려 뭐 정부랑 갈등을 생긴다든지 정부 시책에 반대하는, 또 소련이 생긴 이후에는 소련의 이데올로기에 대한 역사 서술을 반대하는, 뭔가 이렇게 홀로 이 독야청청하려고 하는 그러한 아주 그 학자의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시면서 이 투르키스탄 문화사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원 제목은 보이신 대로 이스토리아 꿀뚜르노이 주즈니 투르키스타나입니다. 1927년에 출간이 됐고요. 이제 안타깝게도 영어로 번역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이 좀 이제 러시아어를 못하시는 분들은 보기가 어려우신 책인데요. 이 책은 투르키스탄 지역에 대한 통사라고 하죠. 그 전체적인 아주 고대로서부터 현대까지, 그 당시 현대라고 하면 1920년대죠. 그 통사를 여러 권을 쓰는데 그 완성판이라 할 수 있습니다. 1922년에 한 번 쓴 적이 있는데요. 대학 강의의 노트로. 그래서 이거는 이제 영어로 Short History of Turkestan으로 번역이 된 상태이고요. 그리고 1915년에 사실은 투르키스탄 지역의 청소 사업의 일환으로 의뢰를 받았습니다. 투르키스탄 현지 주민의 문화적 수준과 필요 부분에 대해서 좀 써주십시오. 이제 그게 프로젝트가 잘 안 됐고 그걸 분량을 올려서 1927년에 출판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이제 이제 소비에트 시기에 좀 이따 나오겠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비판을 받습니다. 우선 소련에 이렇게 호의적이지가 않으셨어요. 정부 시책에 적극적으로 학자가 참여해야 되는데 뭔가 자기 연구만 하고 정부의 그 편을 안 들다 보니 이런저런 비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스탈린 시대에도 이렇게 좀 책이 잘 이제 출판이 안 되고 이러다가 1950년대부터 이제 전집이 서서히 출판이 되는데요. 1951년 소련이 붕괴되온 이후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독립을 하면서 민족 역사에 대해서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여러분들 아시는 5개국 탄자 들어가는 그 나라들이 민족 역사에 대해서 자극을 하면서 바르톨드 연구가 재조명이 되고 투르키스탄 문화사도 굉장히 많이 지금 현재 인용을 하고 있는 책입니다. 좀 문화사의 편집의 어떤 관점이랄까요? 몇 가지 특징을 분석을 해보면 첫 번째 특징은 투르키스탄 지역에 대한 인식입니다. 그러니까 러시아령 중앙아시아 투르키스탄 지방 1886년에 성립된 투르키스탄 스키크라이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여기는 이제 카자흐스탄 초원지대는 제외가 됩니다. 1924년에 이후에 이제 소련이 민족을 나눕니다. 그래서 그 중앙아시아의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 키르기스탄, 그리고 카자흐스탄, 투르크메니스탄의 국경을 세우게 되는데 이런 것들에 약간 둔감한 듯한 1927년이니까 이미 24년에 그 작업이 활발하게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전체를 뭉뚱그린 역사를 딱 출간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자기가 소비에트에 대해서는 난 잘 몰라 이런 식으로 서문에 딱 써버리고 맙니다. 두 번째 특징은 문화생활, 문화를 어떻게 정의하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러시아어 꿀뚜라를 굉장히 다의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어떤 지적 유산, 종교, 문학 등의 자료를 문화적 자료 혹은 문화 활동으로 지칭을 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곳에서는 어떤 농경 문화로 꿀뚜라를 또 사용합니다. 그래서 농경지대는 꿀뚜르나의 어블라스티 뭐 이런 식으로 쓰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좀 중요한 것이 문명과 거의 동의어로 사용합니다. 정치, 사회, 경제적인 요인을 아우를 때 사용합니다. 그래서 좀 전반적으로 평가를 내리자면 바르톨드가 생각하는 문화는 러시아령 중앙아시아에서 농경을 기반으로 한 문명으로 정의한 것은 아닌가, 이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특징은 이 문화생활의 핵심 요소가 교역과 경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제의 발전, 도시의 발달, 무역의 활성화를 문화 융성의 필수 조건으로 생각을 하고 중앙아시아 사회 질서 구조와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앙아시아 문화 문명을 인류 역사 발전의 큰 흐름과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문화가 어우러져서 형성되었다는 점. 인도에서 불교가, 또 유목 민족들이 내려와서 또 그리스의 문화가 서쪽에서, 뭐 이렇게 중국의 문화가 동쪽에서 왔다. 이런 게 어울리진 것이 중앙아시아라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연결성이 강조를 하는데, 자 여기서 이제 하나 비난받게 되는, 후대에 비난받게 되는 지점이 러시아의 중앙아시아 정복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것입니다. 즉 중앙아시아를 세계 다른 지역과 연결하는데 큰 공헌을 한 게 러시아의 중앙아시아 진출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후대에 굉장히 오리엔탈리즘적이다라는 비판을 받게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좀 주목할 부분은 바르톨드가 서방과 동방에 대해서 인식을 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오리엔탈리즘이라고 하면 유럽이 동방을, 아시아를 타자화를 시켜서 모든 나쁜 속성을 부여하고 거기에 반대되는 이제 거울 이미지로서, 거울 이미지 아니고 반대되는 이미지로서의 자신을 미화하는 것으로 사용하는데요. 바르톨드는 그런 짓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서방의 우월성이라든지 진본을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역사를 봤을 때 아시아 문명이 유럽을 앞선 시기가 존재했다고 얘기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오리엔탈리즘과 구별되는 측면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또 이제 소비에트 학자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르톨드의 트루키스트 문화사에서 오히려 중앙아시아를 무시했다, 현지 문학가들을 소개하지 않았다라는 걸 지적을 하는데요. 좀 이 부분에서 반론을 하면 바르톨드의 개인 연구가 사실은 이런 사람들의 뭐 알리셰르 나보이라든지 이븐시나 뭐 이런 중앙아시아 학자들에 대한 연구에 굉장히 많이 투자가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통사를 쓸 때는 좀 뺀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민족공화국사 병행 문제에 있어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1924년 이후에 민족공화국 역사에서 바르톨드가 의뢰받아서 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키르기즈 공화국, 그때 이제 신생 국가죠.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이지만 그 의뢰를 봐서 세미레치의 사 같은 걸 쓰고요. 트루크멘 민족의 간단한 역사라든지 뭐 타직을 이슬람 백가에 쓴다든지 이런 것들도 진행을 하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이 투르키스탄 지역 전체를 묶는, 지금의 중앙아시아 전체를 묶는 지역사적 관점을 중시했기 때문에 투르키스탄 문화사를 썼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투르키스탄 문화사에서 드러난 바르톨드의 문화주의라고 하는 것은 문화와 문명을 강조하는, 그래서 중앙아시아의 지역에 높은 문화 성과를 기록을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유럽 러시아계에서 담론에서 벗어나기 힘든 문화 문명에 대한 인식, 즉 뭔가 러시아 문화가 그 당시 19세기의 중앙아시아 문화보다는 우월했다라는 것이고, 이것이 지배의 정당화로 이어지는 논리에 갇히는 그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바르톨드의 모든 저서, 특별히 투르키스탄 문화사를 오리엔탈리즘이라고 치부할 수는 없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뭔가 유럽 중심주의를 넘어선 새로운 패러다임, 즉 인류 사회 문명이 높은 문화를 가진 사회에서 다른 사회로 문화가 확산되는 과정이다. 그런 측면에서 유럽이 발달된 아시아 문명의 혜택을 받은 적이 있었다. 지금은 단지 19세기에서는 유럽이 더 발달되었을 뿐이다. 이런 논리라는 측면에서 다른 새로운 패러다임, 특히 이제 최근 들어서 중국이 부상하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고려해 볼 만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오리엔탈리즘의 굉장히 중요한 국가의 목적에 부역하는 그러한 지식인의 모습이 아니고
통치의 정당화라든지 정보 방침을 따르는 지식 생산과는 무관하게 민족사와 지역사, 그 당시에 소비에트가 주장하는 그런 민족공화국사와 별개로 이렇게 지역사를 편찬할 정도의, 또 어떠한 정부의 방침에도 쉽게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학자로서의 좀 지조 있는 모습을 보였다는 측면에서 좀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이 발표해 주신 주제가 사실 전문성이 굉장히 강해서 발표 자료만 읽어봐서는 이해가 쉽지 않았는데 아주 쉽게 설명을 해주셔가지고 이해가 좀 많이 되네요. 다시 발표 자료를 읽어보고 싶은 생각이 들게 합니다. 지금 우리가 원래 예정보다는 조금 시간이 경과를 해서 토론자분들께 지금 토론에 들어갈 건데요. 그 3분 내외 정도로 해주시면 진행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내외니까 넘어도 그 상관없습니다만, 예, 지금 가운데 발표자분께서는 올라오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두 분 다 올라오실 수 있으려나? 나중에 저 플로어에도 질문 기회를 드릴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질문 있으시면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주제와 관련해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서울시립대 하남석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예. 시간이 없으니까 최대한 빨리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원래 토론자는 악역을 담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원 선생님께서 워낙 또 발표 너무 재밌게 들었고, 또 이게 온라인과 또 저희 또 K컬처에 대해서 굉장히 좀 이렇게 밝은 면을 얘기하시잖아요. 저는 어두운 면을 얘기하려고 합니다. 이미 얘기하셨지만은, 그래서 첫 번째 문제 제기를 하자면, 이제 국가의 구성 요소는 국민 영토 주권이고, 이제 인터넷 공간이 사이버 공간에서 영토가 된다면 한국 문화를 공유하는 모든 네티즌을 이제 우리 국민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저 여기서 좀 안 그래도 한번 발표할 때 언급을 하셨는데요. 조금 이제 어두운 면으로 한번 들어가 보면요, 이 온라인에서 여러 범죄들, 피싱, 불법 도박, 성범죄, 지적재 사건 회피 이런 거 보면 IP를 다 외국에 두거든요. 예, 저희한테 처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 그렇죠? 그런 것들을 좀 떠올려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사이트들 대부분이 뭐 제가 자주 들어가 본다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예, 한국의 웹툰이나 드라마, 그렇죠? 이런 것들에 대한 불법 이런 스트리밍, 그 다음에 뭐 심지어 어쩔 때는 굉장히 저희 성범죄와 관련한, 그죠? 저희 엠범 막 이런 것들이 막 돌아다닌다고 들었어요. 예. 그런 것들은 굉장히 심각한 범죄 행위라고 이제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것들을 올려서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은 저희 또 K컬처 어두운 면일 수도 있겠죠. 이게 뭐 대만이나 이런 데서도 그 수법을 이제 이용해서 뭐 이랬다는 어떤 얘기도 있고 그런데요. 그래서 오히려 또 어떤 면에서는 또 한국 문화의 어두운 면을 공유하지만 또 이 사람들은 또 오히려 국가의 주권이 미치는 범위를 벗어나기 위해서 온라인상에서 다른 국적을 취하는 막 이런 행위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이제 물론 범죄니까 예, 또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은 또 그런 어두운 면도 우리가 한번 고려해볼 필요는 있겠다 생각이 하나 들고요. 또 두 번째로 또 이 연구 이제 정보원 선생님께서 연구의 어떤 이 방법은 문화 영토와 한류, 즉 K컬처를 연결해서 한류의 확장이 이제 한국의 문화 형태의 확장으로 이제 이어지는 논리를 이제 갖고 계시고요. 특히 홍일식 선생님 개념대로 보면 문화 형토 확장이 독창적인 우리 민족 문화의 확장이다. 라고 얘기하셨는데, 그러니까 한류에 대한 생각도 좀 저는 조금 약간 다르게 생각하는 것이, 그러니까 이제 한 15년 전, 16년 전에 대장금이라든가 이제 한류의 첫 번째 웨이브 때는 굉장히 좀 저희 고유의 것인데요. 최근에 한 2, 3년 사이에 굉장히 이렇게 뜨거운 이런 한류 K컬처는 저는 오히려 굉장히 지구화 시대의 또 이런 온라인을 통해서 굉장히 혼종적인 문화들이다라는 생각이 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이돌 문화를 얘기하더라도 이들의 음악이 이제 우리는 K-팝이라고 합니다만은 이것은 이미 이제 저희가 20년 전부터 그죠? 이제 그 서구의 여러 가지 유행하는 음악이 일본의 아이돌 문화 시스템하고 결합이 되면서 한국에서 굉장히 좀 이렇게 만들어진 또 하나의 독특한 형태일 수도 있고요. 음식도 사실 우리가 이제 치킨이 제일 유명한 것 중에 하나인데 그것도 사실 원래 흑인 노예들의 소울푸드였잖아요. 백인 농장들은 이게 더 길어집니다.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하여튼 거기에 이제 한국에 또 양념이 섞이고 굉장히 다양하게 오히려 막 요즘에 유행하는 치킨들을 보면은 이것은 굉장히 저희가 무국적이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다양한
뭐 이런 것들도 할 수 있고 웹툰도 일본 망가의 영향을 저희가 제거할 수 없다고 생각이 들고 게임도 80년대 미국에서 나온 롤플레잉 게임이나 판타지 게임들이나 일본의 여러 가지 게임의 형식이 또 한국에서 이렇게 발전된 형태.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한류는 우리 고유의 것이 분명히 있죠. 그걸 저희가 부정할 수는 없는데 한편으로는 굉장히 그 하이브리다이제이션이라고 할 수 있죠. 혼종화된 또 그런 것들을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지금 잘하고 있는 어떤 그런 형태로도 볼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요. 또 마지막으로 온라인 공간에서의 문화 확장은 또 격렬한 갈등을 낳기도 하는 장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특히 이게 두 번째 발표에서 얘기하신 한중 간의 갈등에서 가장 격렬하게 나타나는 사례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간에 신장된 어떤 국력들, 일명 저희가 이제 국뽕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한국도 좀 이렇게 심해졌고 중국도 심해진 겁니다. 왜냐하면 이 두 나라가요 세계에서 유례 없이 굉장히 뭐 이렇게 식민지 내지 반식민지를 겪었는데 빠른 속도로 유일하게 종합적인 산업화를 이룬 두 나라거든요. 예, 그 두 나라의 어떤 이런 사람들이 부딪히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올림픽 얘기도 하셨지만은 한복 이 갈등이요. 2008년에는요 베이징 올림픽 때 하계 올림픽 때는요 한 명이 등장한 게 아니라 가무단이 등장해서 부채춤을 췄습니다. 그때 이슈가 안 됐어요. 예, 그냥 그때는 중국에 대한 감정이 좋아서 아니죠. 그래서 이거를 제가 추적을 해봤습니다. 2008년에는 괜찮았는데 왜 2022년에는 한복 논쟁이 됐을까 봤더니 이 중장년 세대들은 상상할 수 없는 온라인에서의 갈등이 이 청년 세대들 혹은 아니면 10대들 사이에 있었던 거죠. 2020년에 가을 트위터에서 인기 있던 중국의 일러스트레이터가 있습니다. 예, 그 사람이 이제 중국 전통 봉작의 현대적 재해석해가지고요. 약간 BL물을 만드는 이런 사람이었는데요. 덕후들만 아는 이런 건데요. 약간 이렇게 가시라든가 명나라 때 관모 이런 거를 되게 현대적으로 막 예쁜 남성들을 이렇게 등장시키는데 거기에 이제 한국의 젊은이들이 달라붙은 거죠. 저 조선시대 옷인데 왜 니네 거라 그래? 사실은 명대 옷하고 우리 조선시대 옷이 비슷할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그런 문화가 있었고 이게 우연치 않게 바로 이틀 뒤에 한국에서 이제 중국의 온라인 게임이 샤이닝 니키라는 캐릭터 성장 게임인데요. 이게 이 런칭을 했는데 한국에서 이벤트로 한복 이벤트를 한 거예요. 캐릭터한테 한복 옷을 주는. 그러니까 여기에는 그때 이틀 전에 트위터에서 당했던 중국 네티즌들이 와서 왜 우리 옷인데 그러냐. 그러니까 자기들도 우리 옷인데 니네들이 뭐라고 했으니까 우리도 보복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게 어디까지 갔냐면 그냥 논쟁이 아니라 중국계 회사니까요. 이 중국의 이 샤오펀홍들이 중국 회사에 가서 이거에 대한 항의를 많이 하니까 중국 회사니까 이 한국에 했던 이 게임 샤이닝 리키라는 게임인데요. 이 게임의 이 한국 런칭을 취소해 버립니다. 서비스 자체를 그냥 없애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의 또 게이머들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붙었어요. 그게 계속 지속이 되면서 한복에서 이제 BTS의 그 벤플리트상 논쟁이라든가 김치 논쟁이나 이런 것들이 따지고 보면은 굉장히 거기서 시작이 됐다라는 거죠. 특히 온라인 게임에서 한국 네티즌들하고 중국 네티즌들이 만나면 갈등이 격렬합니다. 번역기의 발달의 영향도 있어요. 예. 그래서 오히려 사이버상에서 죄송합니다. 문화 형태 확장이 오히려 굉장히 이런 갈등도 낳고 있다라는 어떤 그런 것도 우리가 고민해볼 필요가 있겠다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발이 너무 길었습니다. 네, 시간 많이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말씀 재밌는데 끊어야 되는 제 심정도 참 마음이 아픕니다. 아까 그 치킨 이야기도 재밌는데요. 나중에 상세한 내용은 나중에 듣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발표의 토론을 정원대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외대 글로벌 문화 콘텐츠학과 박사를 받고 지금 부산외대에서 강의하고 있는 정원대라고 합니다. 이제 전세영 교수님, 정태호 교수님 두 분이 발표해 주신 내용은 이제 상당히 이슈가 되기도 하고 굉장히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굉장히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저도 굉장히 흥미롭게 듣고 흥미롭게 읽었습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제 동북공정, 항미원조, 이제 조선족 교육의 그런 구체적인 사례들을 통해서 이런 이제 한중 역사 문화 논쟁 자체가 굉장히 중요시되고 있고 지속되어 왔고 이제 앞으로도 될 것이라고 하는 점에서 굉장히 유의미하고 뜻깊은 논의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거 자체를 이제 공통점 중심으로 잘 밝혀냈다는 점에서 연구에 의의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좀 약간 한 가지 의아했다라기보다는 이거 자체가 조금 더 이런 방향으로 가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던 건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굴기라고 하는 단어를 쓸 때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굴기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이제
올라간다, 내가 일어선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는데, 사실은 이제 중국에서 얘기하는 문화 굴기 혹은 이제 굴기라는 단어 표현 자체를 쓸 때는 내가 그 분야에서 다른 사람들을 짓누르고 내가 올라선다라고 하는 그런 정복적인 개념이 조금 더 강한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얘기하는 문화 굴기라고 하는 건 우리가 이제 방금 이제 이광태 교수님께서 발표를 해주실 때 문화 연구 분야에서의 그런 권력 관계 중심으로 하는 문화 연구 분야에서의 좀 그런 의미가 조금 더 강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이랑 중국의 그런 문화 연구, 문화 굴기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부분을 좀 더 강조해서 얘기를 하면 그런 입장 차이를 좀 더 명확하게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리고 약간 이제 두 가지 질문 사항이 있습니다. 이제 공공외교의 이제 해결책이 구체적인 사례로 이제 제시가 되고 이제 많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이 이제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졌고, 이것도 이제 결과적으로 어떻게 이제 이루어졌고, 이제 결과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좀 한번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좀 약간 제가 아는 거랑 약간 다른 부분이 있어서 하나 또 질문 드리는 게, 중국에서 애국주의나 민족주의가 애초에 일어날 때는 그 청나라가 멸망하고, 그러니까 청나라가 이제 쇠퇴하는 시점에 수원이 삼민주의라는 걸 얘기하면서 민족주의를 굉장히 강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양시차오가 이제 얘기랑 민족주의의 개념에서부터 도래를 했다라고 하는데, 이건 이제 어떠한 차이가 있는 건지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바로 이어서 세 번째 토론 이주연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예, 저는 경희대학교 한국고대서고고학연구소의 이주연이라고 합니다. 예, 저는 이제 다른 분들께서 발표하셨던 건 이제 현재 많이 이루어지는 이제 내용들이라면, 바르톨드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업적 자체는 지난 세기에 이제 존재하고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평가하는가를 지금 이제 보는 그런 부분인데요. 예, 일단 저도 이제 거두절미하고 내용을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역사 전공이어서, 일단 첫 번째로 이제 그 투르키스탄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를 조금 먼저 여쭤보고 싶었던 것이, 원래 이제 투르키스탄이라고 하는 단어가 투르크인들이 사는 지역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지만, 사실 그걸 지칭하는 지역 그 대상이 굉장히 여기저기 이렇게 다를 수밖에 없는데, 지금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까 카자흐스탄이 빠져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사실 저는 이제 16세기 이전 전공을 하고 있는데, 16세기 이전에는 투르키스탄이라는 단어가 사실 지금 카자흐스탄이 존재하는 그 지역을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좀 위치가 좀 많이 달라졌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아무래도 선생님과 저와 이제 연구 시대가 조금 이제 선생님께서 저보다 좀 뒷시대를 공부하시는데, 언제쯤 이런 어떤 지역의 그 투르키스탄이라는 단어가 지칭하는 지역이 언제쯤 이렇게 변화가 되었는지라는 거를 조금 한번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두 번째로, 이 바르톨드 같은 경우, 사실 바르톨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책을 저도 제 러시아어에 대한 그 장벽에 부딪혀서 저도 사실 좀 접하지를 못했던 그런 책이기는 한데요. 그래서 굉장히 소개를 해주셔서 굉장히 감사한데, 이 바르톨드라고 하는 인물이 굉장히 정말 훌륭한 인물이고, 그럼 이제 그야말로 하나의 입장을 계속 이제 고수를 했는데 불구하고 이 사람을 둘러싼 사회적인 환경이 너무나 계속 바뀌게 되면서 이 사람의 평가가 정말, 이 발표도 그렇지만 이제 이 논문을 한번 읽어보면 더더욱이 거의 10년도 안 되는 기간 내에 계속 이렇게 그런 이제 이 사람에 대한 평가라던가 입장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계속 바뀌고 있는 것을 이제 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이제 바르톨드 본인은 이제 실증주의적인 태도를 견지를 했고, 정부의 시책에 앞장서는 것을 굉장히 꺼렸다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물론 그런 이제 본인의 어떤 태도가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이제 그의 연구 성과 자체가 워낙 이제 훌륭한 사람이고, 저도 지금도 맨날 이제 영어로 된 번역본은 정말 맨날 이제 참고를 할 정도로 중요한 책이다 보니까, 이것이 그 성과가 그래도 소련의 중앙아시아 경영에 전혀 사용되지는 않았을 것이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점입니다. 이제 그런 점에 대한 평가. 그래서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이제 정치적인 어떤 이제 그런 분야와 무관하기는 어려웠을 거다라고 하는 그런 점에 대해서, 혹시 바르톨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을 보였는지라는 것들을 한번 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또 앞서 이제 이 발표문의 3장에서도 그렇고, 이제 선생님께서도 잠시 말씀을 하셨던 것이, 바르톨드가 어쨌든 이 소련의 어떤 정책에 대해서는 이제 동조하진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유럽의 어떤 유럽 지성계의 어떤 보편적인 인식, 본인이 이제 독일계라고 하는 점과 맞물려서 이제 유럽 지성계의 어떤 보편적인 인식 이런 것들이 이제 그의 문명과 문화에 대한 인식에 굉장히 많이 녹아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19세기 후반에서 20세기 전반은 유럽의 지성계에서의 엄청 많은 이제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그 안에 이제 각자의 입장을 가진 다양한 사상들이 이제 존재를 했고, 그것이 이제 뭐 이제 일어났다가 사라졌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혹시 바르톨드 같은 경우는 이제 굉장히 하나의 어떤 굉장히 실증주의적 입장 하나에 굉장히 좀 이제 딱 이제 자신의 포즈를 잡고 있었던 그런 인물인 것 같아서, 혹시 그런 유럽 지성계 어떤 그 당시의 어떤 변화 이런 것들에 영향을 받은 측면은 없었는가, 혹시 이전 연구 성과와 이후 연구 성과에서의 어떤 그런 차이는 없는가라는 점을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르톨드 연구, 이 중앙아시아를 다룬 이 바르톨드 연구에 대해서 중앙아시아를 하나로 묶었다라고 하는 것을 좀 강조를 해주셨는데, 사실 지금 현대에서의 중앙아시아는 그 스탄이라고 하는 국가들 각각이 우즈베키스탄이면 우즈베키스탄 나름대로, 카자흐 하면 카자흐 나름대로, 뭐 키르기즈는 키르기즈 나름대로, 투르크메니스탄은 또 나름대로, 타지키스탄은 사실상 투르키스탄이라고 불리기도 애매한 이제 투르키스탄이라는 어떤 범위, 그러니까 문화적인 범위에 들어가는 것이라는 것이 조금 애매할 정도의 어떤 그런 문화적인 이제 각자 국가만의 어떤 정체성을 찾아가는 이제 그런 상황인데, 어떻게 보면 그 지금 현대의 어떤 중앙아시아가 처해 있는 상황이 바르톨드가 이제 하나로 묶었던 상황과는 조금 반대의 상황이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그러한 상황에서 이 바르톨드 연구가 갖는 의의가 무엇인지를 한번 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세 분의 토론 그 말씀이 끝났고요. 플로에 기회를 드릴 텐데, 플로에서는 질문하실 때 누구에게 질문할 건지를 말씀하시고 질문하면 좋겠습니다. 자, 질문 있으신 분 손을 들어 주십시오. 오늘 질문하실 거예요? 머리 만지신 거예요? 아니면 예, 질문해 주십시오. 그러면 마이크 옵니다. 아니 그냥 조금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그런 건데, 만약에 한류가 지금의 위상과 힘을 가질 수 있었던 것엔 고도로 발달된 정보통신 기술이 있었던 것이면, 만약 강력하고 고유한 문화적 가치를 지니고 있지만 정보통신이 기술이 발달되지 않은 국가일 경우 문화적 측면에서 세계적으로 쇠퇴하게 될지 살짝 이게 세계적으로 문화적 측면에서 쇠퇴하게 될지 궁금해가지고. 네, 문화적으로 굉장히 강한 힘을 가지고 있지만. 네, 질문 감사합니다. 다른 분들 질문 없으면, 워낙 저 발표들을 명쾌하고 쉽게 해주셨기 때문에 아마 질문이 안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플로 질문 마감하고 이제 발표해 주신 순서대로 발표의 신분이 토론자 멘트와 그다음에 플로 질문 포함해서 답변을 간략하게 해주시겠습니다. 네, 저 이제 마음이 편해요. 사실 아까 발표할 때는 이 내용을 어떻게 다 전달하나, 그리고 토론자분의 토론을 들어야 되는데 제가 사실 보기보다 멘탈이 약해서 막 이렇게 또 집중적으로 막 저를 막 이렇게 하시면은 이게 지금 정신적인 충격이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걱정이 좀 앞섰는데, 일단 그 모든 과정이 끝났고 이제 마지막에 또 질문 주셨던 이 부분도 굉장히 제가 얘기하고 싶었던 부분이었는데 다 못했어요. 근데 너무 좋은 질문 해주셔가지고 제가 종합적으로 제가 또 발표 때 다 하지 못했던 또 드리고 싶은 이야기도 같이 겸해서 질문에 대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편하게 얘기해도 되죠? 네, 시간을 지키기 조금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이제 첫 번째 우리 너무 좋은 지적들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진짜 감사하고요. 그다음에 이 논문 작업을, 이 글 작업을 하면서 굉장히 취약했던 부분이라고 할까요? 뭔가 좀 부족했던 부분을 바로 지적을 해주셔서 사실은 좀 뜨끔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것이, 이런 지적들이 제가 펴고자 하는 논리를 더 보완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지적이 되어서 오히려 더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먼저 말씀해주신 게 이게 이제 사이버 공간이다 보니까 저희가 제가 오늘 문화 영역을 얘기를 했지만 굉장히 다양한 부분들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사이버 범죄 부분은 따로 분류가 되어야 되고, 이 사이버 범죄 부분뿐만 아니라 요즘에 사이버 보안이나 사이버 안보나
이것도 굉장히 핫한 이슈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영역들은 따로 분리가 돼서 밀도 있게 연구가 되어져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한류 문화가 혼종 문화가 아니 맞습니다. 그런데 이걸 한번 거꾸로 생각해 보면 한류 문화가 사실 어떤 이게 정체성이 뭐야라고 생각할 수 있는 혼종 문화였기 때문에 지금처럼 세계화가 될 수 있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어떤 전통을 고집하고 고전을 고집하고 그것을 세계화시킨다라고 나간다라고 하면 이 수용할 수 있는 국가가 많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한국은 이미 전 세계적인 문화가 혼종되어 있기 때문에 이슬람이든 기독교든 불교든 동남아든 그죠? 이 공간들을 다 초월해서 들어갈 수 있었던 게 한류 문화의 힘이었던 거죠. 지금 거꾸로 전통이라 제가 이제 말을 붙였는데 거꾸로 전통이 생겨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세계화시키는 한류에는 우리 전통을 강조하는 부분이 많이 없습니다. 근데 거꾸로 전통이 어떻게 생기냐면 오히려 한류를 접한 외국인들이 한국 문화가 도대체 어떤 거였지? 이렇게 한국인이 아닌 외국인이 한류를 접한 외국인이 한국 문화의 전통을 알고 싶어서 그걸 연구하고 물어온다라는 거죠. 그런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한국을 방문해서 혼종 문화가 아닌 한국의 고전, 고유 문화는 도대체 무엇이 있는가 이렇게 거꾸로 알아가는 그래서 제가 이름을 붙였어요. 맞는지 모르겠는데 거꾸로 전통. 그래서 그래서 이 연구를 하게 되면서 이제 제가 생각해낸 말인데요. 그래서 오히려 거꾸로 민족 문화가 한류의 민족 문화가 확장되어가는 이런 효과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혼종 문화가 혼종이기 때문에 오히려 전 세계 사람들에게 거부감이 없이 이념과 사상과 특히 종교를 초월한 형태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미국 문화 같은 게 이슬람 문화에 안 들어갑니다. 이슬람 사람들이 이걸 즐기지 않아요. 미국의 문화를. 근데 유독 한류만 이걸 즐기는 거예요. 불교든 이슬람이든. 그래서 종교를 초월하는 모습들을 좀 굉장히 특이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말씀하셨던 게 격렬한 갈등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걸 또 거꾸로 생각을 해보면 격렬한 갈등이 있다라는 건 뭐냐? 그만큼 영향력이 있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만큼 힘이 있기 때문에 갈등이 되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갈등이 일어나는 부분들을 보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은 갈등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게 무시당할 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갈등이 되고 이슈가 되고 회자가 된다라는 것은 그만큼 가지고 있는 힘이 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영향력이 없으면 갈등조차도 일으키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한류는 이미 그 과도기가 과도기가 점점점 갈등의 과도기는 이미 지나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다음 과정이 뭐냐면 문화가 굉장히 이제 그 수용력을 가지고 있고 월등하게 아까 제가 문화 매력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굉장한 매력을 갖고 있게 되면 이미 갈등하고는 상관없게 됩니다. 그대로 수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제가 마태 효과라고 말씀드렸던 게 가진 자는 점점 더 많이 가지게 되고 가지지 못한 자는 그 가진 것조차 빼앗기는 이런 상황이 생겨나는 거죠. 그럼 그때는 이미 문화의 힘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상상할 수 없는 그 이상의 힘을 가질 수 있는 게 이 마태 효과를 제가 접목시키긴 했지만 그렇게 문화의 힘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 것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혼종 문화나 격렬한 갈등은 오히려 한류에 있어서는 굉장히 좋은 효과다. 저는 이렇게 거꾸로 생각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제가 초국적이라고 얘기했지만 이 초국적이라는 말은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 초연결입니다. 초연결. 그래서 네트워크 연결인데 지금 가만히 보면 우리가 강대국이라고 하고 힘이 있는 국가들은 보면 무엇을 가지고 있냐면 연결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반도체가 굉장히 산업에서 너무나 중요하잖아요. 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이 반도체는 모든 고부가 가치 산업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중요함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만큼 강대국들의 힘을 보면 전 세계랑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중국이나 특히 미국을 대표하는 강대국들 보면 전 세계에 연결 안 돼 있는 곳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연결이라는 게 굉장한 힘이 되는 것이고 제가 이제 마지막에 강조하려다가 못했는데 사이버 공간에서 이게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뭘로 연결이 되어 있냐면 문화로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이것은 지금 우리가 이렇게 이 공간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지만 진짜 한 5년 안 갈까요? 한 3년도 지나면 어마어마한 힘으로 다가올 수도 있는 굉장히 중요한 시대를 지금 대한민국은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그런 그리고 마지막 이제 우리 학생분 맞나요? 질문해 주셨던 그 힘이 없다라고 하면
힘이 없다라고 하면 그 원래 가지고 있는 문화가 좋더라도 그 문화가 쇠퇴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류가 문화적인 힘을 갖게 된 그 과정을 본다라면 하드와 소프트가 같이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이 문화적인 문화 매력이나 힘을 가지고 있는 것도 하드가 기반이 됐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보는 거죠. 그 하드에 속하는 것들은 경제력과 군사력과 이런 모든 그 물리적인 힘이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힘이 반드시 동반이 되어야 하지만 문화적인 힘도 강해진다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그 보호받아야 되는 문화들이 있죠. 그거는 어떤 다른 측면에서 그 문화가 문화 상대주의에 의해서 보호받아야 되는 그런 상태로 아마 진행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정 교수님의 열정적인 답변 감사합니다. 시간이 많지 않으면 안타까울 뿐이고요. 아까 플로어에서 질문해 주신 우리 질문자분도 답변을 들으면서 고개를 심하게 끄덕이면서 동의하셨습니다. 다음 두 번째 한중역사 문화 논쟁 관련해서 어느 분이 답해 주실 건가요? 예. 잡으시면서 이렇게 누르시는 경향이 있다고 그러던데 아, 그래요? 꺼진답니다. 네네. 일단 이렇게 부족한 원고에 이렇게 좀 양질의 질문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두 가지 질문을 해주셨는데 첫 번째 질문이 이제 이 중화민족이라는 용어가 양지차오에 의해서 1902년 처음 사용되었다라는 점은 저도 여기 여러분들 보시는 페이지에 아마 151페이지에 이 한중 역사 문화 논쟁의 배경의 첫 번째 문단에 들어가는 내용인데요. 저도 이 이문기 교수님 자료와 이 앞에 이제 김수환 교수님 자료를 참고를 해서 작성을 한 부분인데 제가 이해했을 때는 이제 1902년 이 양지차오에서 처음 이제 제기가 되었고 그 이후에 순원에 의해서 이제 오족 공화론으로 이제 포함이 되면서 저는 확대된 개념으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 사용한 개념, 그러니까 처음 누가 사용했느냐, 그걸 따졌을 때는 그래서 이제 양지차오라고 저는 그래서 제가 본 자료에 의하면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작성을 하였고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이제 공공외교의 구체적인 이제 성공 사례 같은 경우인데 이 공공외교를 이제 언급한 부분은 아무래도 지금까지 정부 주도의 교류가 과연 실질적으로 성공을 했느냐, 그로 인한 교류가 나타났느냐라는 어떤 의문이 드는 부분이고, 그리고 그로 인한 사실 구체적인 성과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점에서, 그래서 특히나 이 문화적인 부분은 사실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어떤 그런 문화적인 요소나 어떤 그로 인한 호감과 비호감은 개인의 판단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어떤 양국 간의 갈등이 생겼을 때 어떤 상호 인식 그리고 문화적인 측면에서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제 공공외교의 확대를 좀 주장을 했던 거고, 예를 들어서 민간에서 좀 더 다양한 어떤 상호 인식 제고의 가능성을 열을 수 있다는 점에서는 예를 들어 한국민화협회에서 이제 중국의 청소년들을 초대해서 한국의 민화와 이런 것들을 함께 이제 체험하고 그로 인해 좀 문화를 이해하는 이러한 자리들을 좀 지속적으로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거 외에도 이제 학계 차원에서는 현지 연구진들과 중국에서 어떤 그 농촌 조사를 계속 진행한다는 점, 이런 점들을 봤을 때 사실은 이것이 지금 어떤 민간에서 결과를 냈다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그런 경험들을 축적해 나가는 그러한 과정이라는 점에서는 사실 더 확대되어야 되고 또 지속되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런 성공 사례들이 이렇게 이렇게 드러나는 것들이 사실 많지는 않지만 사실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도 많이 진행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그래서 좀 공공외교를 좀 더 확대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다는 그런 주장을 좀 더해 보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바로 이어서 세 번째 이광태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네, 너무 좋은 질문, 정말 정신 번쩍 들게 하는 그런 질문들을 주셔서 정말 앞으로 더 열심히 좀 연구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최대한 제가
성실하게 한번 답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16세기 이전에 그러니까 티무르조 시기에는 투르크인들의 땅을 가리키는 투르키스탄 용어가 시르다리아 북쪽에를 가리키는 용어였는데 언제 지금 마하라 안나르 즉 아무다리아 시르다리아 사이 지금의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 지역을 가리키게 되었는가라는 질문이셨는데요. 저는 이제 티무르조에 있어서도 좀 약간 용어가 변한 느낌이 드는 게 차가타이어를 투르키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약간 그 티무르 시대와 티무르 자손들 시대, 그러니까 이제 1390년대, 뭐 80년대, 1400년대 초와 1400년대 중간에도 좀 약간 차이가 있었던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들고 확실한 거는 이제 1500년 이후에 헤이리드라고 우리 아불 헤이르조라고 얘기하는 무함마드 샤이바니 지금 이제 뭐 우즈벡의 뭐 조상 선조라고 하는 그 무함마드 샤이바니가 티무르조를 멸망시킨 이후에는 거의 뭐 트루크 타직 이렇게 해가지고 그 지역을 다 통칭했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하지만 행정명으로서의 투르키스탄은 또 그것도 어느 정도의 변청 과정이 있었습니다. 처음에 투르키스탄 이제 뭐 우리가 뭐 거버너 제네럴이라고 하고 제네럴 거버너라고 하는 그 총독은 1865년에 처음에 설치가 되었을 때는 지금의 투르크메니스탄 지역 그 지역은 또 들어가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어떤 변청 과정은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지만 뭐 최소한 16세기 이후에는 투르키스탄이 우즈벡의 남하와 함께 중앙아시아를 가리키는 용어로 쓰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 질문은 바르톨드가 아무리 정치하고 척을 지려고 해도 그 연구 성과를 후대에서 이용했기 때문에 정치와 무관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이런 건데 완전히 동의합니다. 그래서 이게 아인슈타인이 핵무기 개발에 관여하지 않았습니다만 1839년에 프랑클린 루즈벨트 대통령한테 편지를 쓰잖아요. 독일에서 개발하고 있으니 미국에서 손 놓고 있으면 큰일 난다. 편지 한 통 쓴 거로 핵무기 개발의 원흉처럼 일본 사람들이 그렇게 질문했대요. 아인슈타인한테 왜 핵무기를 개발했냐고. 근데 아인슈타인은 나는 핵무기 개발한 적은 없고 루즈벨트 대통령한테 독일에서 연구되는 거를 편지를 한 통 썼을 뿐이야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것도 내가 잘못했구나 후회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연구자는 이 연구의 결과가 정말 무기로 쓰일지 평화의 도구로 쓰일지는 알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또 이 시대의 산물인 만큼 우리도 열심히 연구를 게으리 할 수는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19세기 후반 20세기 전반의 유럽 지성계의 변화에 어떠한 영향을 받았을 것인가. 바르톨드도 나이가 들면은 새로운 그 변화를 캐치업을 잘 못하잖아요. 이미 이제 1910년대 20년대만 되면 이분도 벌써 나이가 꽤 한 50대 60대가 드셔서 잘 캐치를 못하지 않았는가. 젊었을 때 배운 독일 실종주의를 꿋꿋이 고수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좀 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하셨는데 마지막에 지금 현재 중앙아시아 5개국은 각 민족 국가 형성에 향해서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지역사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 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했는데요. 우선은 현재 중앙아시아에 있는 학자들도 열심히 이 책을 인용을 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제가 이제 연구를 하고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2016년에 우즈베키스탄에서 정권 교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 대통령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에 그 전에 이슬람 카리모프 정권과 굉장히 다르게 중앙아시아 5개국의 협력이 아주 극대화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로 전에는 러시아가 안보에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이게 보편적인 그 5개국의 공통점이었는데 지금 그 5개국 중앙아시아 특별히 카자흐스탄 같은 경우 또 우즈베키스탄 같은 경우는 러시아가 자기네들의 안보를 100% 보장해주지 못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의구심에서 때문인지 중앙아시아 5개국이 협력하자라고 하는 지금 노력을 기울이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좀 더 이렇게 어떤 지역적인 중앙아시아적인 그런 관점이 점점 더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감사합니다. 30분이 딱 됐습니다. 2시간이 금방 훌쩍 지나갔네요. 제가 어쨌든 오늘 사회를 맡았으니까 마무리로 말씀을 드리자면 모두에도 문화의 가치가 높아지고 있다, 커지고 있다 이런 말씀드렸는데요. 문화의 가치와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또한 문화로 인한 어려움도 생겨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발표 토론에서 나왔습니다만 국가 간 갈등이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인터넷상 사이버 공간상의 부정적인 비관적인 견해가 나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러한 상황일 때 문화에 대한 정보와 지식이 넘쳐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건 문화를 보는 눈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것이 있을 때 자기가 어떻게 걸러내고 어떻게 선택하고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사유의 힘이죠. 이러한 문화를 보는 눈, 이것을 키우는 것이 중요한데 오늘의 논의가 그런 것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어 있었기를 바랍니다. 오늘 발표하느라고 고생하신 분들, 토론하시라고 고생하신 분들, 그리고 끝까지 플로우 지키신 여러분들께 우리 다 함께 박수 치면서 끝내겠습니다.